대한민국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폐쇄적인 군 조직의 특성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동안 우리 군은 부식 체계를 벗어내지 못해왔습니다. 이는 비단 장비 등의 노후화 문제뿐만 아니라 전술과 작전 영역에서도 시대에 뒤떨어진 면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군대를 경험하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이 실전성 떨어지는 훈련이나 이게 맞나 싶어질 정도로 오래된 장비에 대한 추억은 다들 하나쯤 갖고 계실 텐데요.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분명 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강력한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군 조직이 다소 경직되어 있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야말로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할 수 있는 쓴소리였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것도 옛날 얘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이 대대적인 전투 수행 방식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수많은 전문가의 예상과 전혀 다른 양상을 띠면서 더 이상 오래된 전쟁 수행 방식으로는 미래 전장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현대전은 드론과 자주포를 조합해 외과 수술 같은 초정밀 포격을 날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공유로 최전선만큼이나 활발한 후방교란 작전에 대응해야 하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참호전이 형상을 띠고 있음에도 전차는 더 이상 무소불위의 무력을 발휘할 수 없고 헬기는 전략적 기동에 실패한 순간 추풍낙엽처럼 격추당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해 기존에 알려져 있던 상식들을 모조리 박살내고 있는 게 지금의 현대전인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특히 다른 무엇보다 중요해지기 시작한 게 바로 시가전입니다. 현대전장에서 도시는 최후의 방어선이자 요새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화력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에 가서 시가전에 실패한다면 단 하나의 도시도 돌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으로 완전히 뒤바뀐 대한민국의 시가전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지역 침투 훈련, 통칭 시가전에 대비한 훈련은 대테러 부대 등 일부 특수작전부대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반면 일선부대의 작전 구조는 대량 응징 보복과 종신방어에 맞춰져 있었는데요. 쉽게 말해 북한을 예로 들자면 유사시 미사일 전력과 공중 전력을 동원해 적의 수뇌부 및 주요 전략 거점을 초전 박살내놓고 포병 전력을 이용해 적의 타격 수단을 무력화시킵니다. 이후 제7기동군단을 중심으로 적의 중심을 향해 진격, 압도적인 화력을 앞세워 30일 이내에 북한의 완전 함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북진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부대들은 적의 후방 침투에 대비해 넓고 깊은 형태의 종신방어선을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게 우리 군의 기본적인 작전 형태인데요. 비교적 최근까지는 이쯤이면 충분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도 그럴 게 북한이 제 아무리 날고긴다고 설쳐봐야 이미 대한민국과의 군사력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말이 30일이지 평양까지 진격만을 놓고 보면 일주일이면 적의 수도를 함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무기체계 개발과 전략 기조가 시간이 지날수록 대투사력 확보에 더 집중되고 있는 것도 전면전 발발 시 북한이 아닌 중국이 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우리 군이 고민해야 할 문제는 중국의 증원이 시작되기 전에 얼마나 빨리 북한을 무력화할 수 있느냐지, 북한과의 전면전에서 보전하거나 패배하는 시나리오는 애초에 염두에 둘 시나리오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얼마 전까지는 그랬는데요. 그러나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우리 군의 전쟁 수행 방식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북한군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도시들이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드러났듯이 현대의 미사일, 폭탄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축물들을 꿰뚫고 도시를 초토화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물론 특정 전략 목표나 적의 수뇌부를 타격하는 건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하지만 미사일과 포격만으로 도시를 함락하는 건 물적, 시간적 자원을 생각 없이 낭비하는 비효율적 행동에 불과합니다. 특히 현대건축 공법으로 지어진 아파트들은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요새나 다름없는데요. 오죽하면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이 시가전을 두고 현대판 공성전에 비유할 정도입니다. 아무리 첨단 무기 체계가 극한까지 발전된 현대전이라 할지라도 결국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선 보병 투입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옛날 옛적 냉병기 시절부터 지금까지
공격 측 입장에서 공성전은 막대한 물자와 시간을 투자해야만 하는 최악의 전투 형태입니다. 아마 성을 공략하려면 수성병력의 최소 3배 이상의 공세병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또한 손자병법에서도 공성에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성전에 능한 군대일수록 밥을 잘 짓는다는 우스갯소리가 괜히 나온 게 아닌데요. 이는 현대판 공성전이라는 시가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도시하면 떠오르는 빽빽한 건물들은 하나하나가 거대한 성벽이나 다름없는 데다 구비 트랩 설치와 매복 공격에도 상당히 용이합니다. 게다가 거미줄처럼 얽힌 지하 공간과 드론을 이용한 소규모 공중 타격은 시가전의 교전 범위를 다차원 다영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콘크리트 정글이라는 말이 있듯이 현대 시가전은 밀림에서 벌어지는 게릴라전과 공성전을 하나로 합친 복잡한 전투 형태입니다. 특히 시가전은 매복 위험으로 전차 운용이 극단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보병의 전술 수준이 승패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당장 멀리 갈 것도 없이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바꾼 키이우 전투만 봐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침략 초기 러시아군은 전설의 64km 돈자 사건을 일으키는 등 이 단계 군사력 세계 2위의 군대라는 의문이 들 만큼 우당탕거렸지만 그럼에도 상당히 위협적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침략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수뇌부를 장악하기 위한 참수작전을 펼쳤고 러시아 최정예 공수부대 VDV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관저인 마린스키궁에서 불과 30k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은 호스토멜 공항을 점령했습니다. 또 개전 9시간 만에 전차를 중심으로 한 주요 전투부대 역시 키이우 북부에 돌입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한 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의 중심지인 수도는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침략 초기 러시아가 3일 이내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극단적인 특수군사작전을 펼쳤었다는 걸 감안하면 수도인 키이우를 함락해서 우크라이나 수뇌부를 무력화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항전의지를 꺾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결과적으로 키이우 공방전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현재 진영형으로 이끈 분수령이 되었는데요. 장비 수준과 규모 등 대부분의 측면에서 러시아군이 한 수 앞섰을지라도 대도시 전투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전술 수준이 한 수 위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부터가 도주가 아닌 항전을 선택했고 우크라이나군은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10분 발휘했으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러시아군의 진격을 차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키이우 공방전이야말로 민간군의 완벽한 협동으로 이루어낸 대도시 전투의 모범이라고 극찬할 정도인데요. 이처럼 현대의 전쟁은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대도시 전투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이른바 메가시티인데요. 특히 중국의 경우 상하이, 칭다오, 텐진 등 초대규모 도시가 해안선을 따라 건설된 만큼 메가시티 작전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빨리 중국의 공격 의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느냐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보병부대의 전술 수준이 상당히 높아야 하는데요. 문제는 첨단화된 도시일수록 지상, 공중, 해상은 물론 전자전의 사이버 영역과 우주 공간까지 전반적인 우세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소대, 군대급 소규모 단위에서부터 다영역에 걸친 전반적인 전술 수준이 상당히 높아야만 하는데요. 이제 현대 시가전에서 멈티를 비롯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와 AI를 활용한 지휘 체계 등은 기본 소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수행해왔던 구식 전투훈련으로는 메가시티 작전에 대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의 신경망인 지하공간은 차세대 시가전의 주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일례로 미육군의 추적에 따르면 유사시 지하도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규모 지하군사 시설만 전 세계에 1만 개 이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지하벙커로 전용할 수 있는 대도심의 지하철, 보행로 등까지 모두 포함하면 추산이 불가능한 수준인데요. 미육군이 2018년부터 작전 기조를 대대적으로 수정하면서 일선 보병에까지 야간 투시경과 전술라이트, 레이저 조준기 등을 보급하고 있는 것에도 이 지하 전투에 대한 대비 목적이 상당 부분을 차지함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특수부대의 물량만으로는 대도시의 지하 전투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만에 하나의 일이지만 대한민국 또한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진에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평양부터가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지하시설을 갖추고 있는 대도시입니다. 바로 평양 지하철도인데요. 평양 지하철도는 애초에 건설 당시부터 군사용으로 전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평균 100에서 150m의 지하에 건설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깊이의 지하에 있는
구조물을 파괴하려면 전술핵이 아닌 이상해야 대한민국의 현무5가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는 곧 막대한 민간인 피해를 감수하지 않는 이상 보병을 투입한 시가전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의 시가전 능력 또한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손자병법에 나온 말대로 최소 3개월 이상 평양 함락에 발이 묶인다면 이 땅 위의 두 번째 전쟁은 중국의 참전으로 또다시 장기화될 것입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그러나 다행히 대한민국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특수부대의 전유물이었던 도시전투훈련과 CQB가 육군 일반 보병부대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최근 육군 37사단에서는 실제 건물을 이용해 격실소탕 등의 시가전 기본 원칙을 일반 보병부대 교관들에게 교육했습니다. 대도시가 많은 제2작전사령부의 특성을 살려 일반 병사들까지 시가전 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규모 교관 양성을 시작한 건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선부대 또한 이제 더 이상 엎드려 쌓 PRI뿐만 아니라 CQB 훈련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CQB란 25에서 30m 이내의 초근접 상황을 가정하고 적과 교전하는 전술 체계를 말하는데요. 기존의 사격 훈련이 탄피바지를 장착한 채 호안에 엎드려 정밀 사격을 수행하는 방식이었다면 CQB 훈련은 여기에 기동간 사격이나 조종간 안전에서 타격까지 2초 이내 수행, 3초 내 탄알집 교체 등 실전성을 강조한 방식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시가전의 근접거리에서 다수의 표적과 전투를 수행하려면 반복 숙달을 통해 최대한 불필요한 행동을 배제하는 게 중요한데요. 부디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우리 군의 실전 능력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쭉 계속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